그 시절 마음에 고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이제는 조용히 꺼내어 함께 걸어갑니다. 희로애락의 인생길, 마음 앨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5년 동안 어머니가 숨겨온 보라색 가방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일기장 한 권이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내 일기는 절대 읽지 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다. 어머니는 왜 이런 경고를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1943년 6월 10일 18살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그 장면, 지금 시작합니다. 2010년 10월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한옥집에서 정희는 혼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로 65이 된 정희의 일상은 늘 조용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반백년을 넘어섰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잎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어머니 방은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언젠가 돌아오실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마침내 그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천천히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서는 묵은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에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장롱을 열자 정갈하게 개어놓인 한복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한복만 입고 사셨거든요. 그 아래쪽 서랍에는 오래된 앨범과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꺼내며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맨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희의 손에 닿은 것은 어릴 적 늘 보던 그 보라색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가방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죠. 정희가 어렸을 때 호기심에 열어보려 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황급히 말리곤 하셨습니다. 정희야, 이건 엄마 것이니까 만지면 안 돼. 그때의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보라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낡아서 여기저기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가방을 열자 누렇게 바랜 편지들과 작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 일기는 절대 읽지 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 걸까요? 평생 과묵하셨던 어머니, 고향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며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정희는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애매하게 웃으시며 글쎄, 엄마도 잘 기억이 안 나네라고 대답하셨죠. 아이였던 정희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자라면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 보라색 가방을 끌어안고 우시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죠. 어머니는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가방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자거라라고 말씀하시며 정의를 재워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하지만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이셨던 어머니에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정희는 일기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어겨도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평생 비밀로 간직하고 사셨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이죠. 마침내 정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43년 6월 10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쓰인 첫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끌려갔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무게감이 정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끌려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정희는 일기장을 다시 덮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셨던 진실을 마주할 준비 말이죠.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문장이 주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대신 정희는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줄래? 순자는 정희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정희네 가족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죠. 이틀 후 순자가 정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우리 엄마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니? 순자는 찻잔을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 혹시 엄마가 젊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해서.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는 참 힘든 분이셨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 무슨 말씀? 정희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라고. 그 시절에 겪으신 일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정희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어머니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말씀 안 하셨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몰라. 다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정희 엄마 같은 분들이 그 시절에 많이 계셨다고. 모두 입을 다물고 사셨다고 하시면서 그날 저녁 순자가 돌아간 후 정희는 다시 어머니의 일기장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시절에 겪으신 일들, 입을 다물고 사신 분들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1943년 6월 10일 나는 그곳으로 끌려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18살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공장에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시켜준다고 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8살, 좋은 일자리, 공장. 이 단어들이 조합되면서 정희의 머릿속에 끔찍한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공장이 아니었다.
지옥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내 이름을 잃었다. 꽃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꽃자라는 이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위안부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사셨던 어머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절대 돌아가지 않으셨던 어머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일기장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1943년 7월 15일, 오늘도 살아남았다. 순이가 죽었다. 고향 생각에 밤새 울다가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16살이었다. 1943년 8월 20일, 도망치려다 붙잡혔다. 벌로 사흘 동안 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8살의 어린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기 중간쯤에서 정희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45년 3월 5일, 아이를 가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곳에서 아이를 가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희는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일까요? 그렇다면 정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1945년 4월 12일, 다행히 아무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희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제 정희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자신의 뿌리를 말이죠. 비록 아픈 진실일지라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일기를 모두 읽은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흐릿한 글씨로 적힌 주소 하나였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후암동 관동 8번지.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보리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일까요? 정희는 망설이지 않고 다음 날 부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떠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정희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정희는 택시를 타고 영도구로 향했습니다. 후암동은 부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관동 8번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1시간을 헤맨 끝에 정희는 마침내 그 주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2층 한옥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곳이 보리수 집인가? 정희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요? 예전에 보리수 수녀원이었어요. 10년 전쯤에 문 닫았죠. 수녀원이요? 네, 그런데 왜 찾으시는 거예요?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곳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럼 은혜 수녀님을 찾아가 보세요. 지금은 신의 성당에 계세요. 이 수녀원에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이거든요. 정희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가 알려주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성당이었습니다. 성당 사무실에서 은혜 수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은혜 수녀님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체구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보리수 집을 찾아오셨다고요? 네, 제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은혜 수녀님은 정희를 자세히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희입니다. 그 순간 은혜 수녀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정희, 설마 꽃자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꽃자라는 이름은 어머니의 일기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네, 제 어머니가 꽃자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요. 은혜 수녀님은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수녀님은 정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한 잔 내어주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정희 씨, 저는 꽃자님을 잘 알고 있어요. 1945년 해방 직후에 저희 수녀원에 오셨거든요. 어머니가 수녀원에 계셨다고요? 네, 그때 꽃자님은 임신한 상태였어요. 갈 곳이 없으셨죠? 고향에 돌아가기도 어려우셨고요. 정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해방 후에도 어머니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낳으신 곳이 그 수녀원인가요? 은혜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946년 2월에 태어나셨어요. 꽃자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루 종일 안고만 계셨죠. 그런데 왜 이름을 정희라고 지으셨을까요? 정의롭고 희망찬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셨대요. 꽃자님은 당신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수녀님, 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은혜 수녀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그것은 꽃자님이 평생 간직하고 싶어 하신 비밀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녀님은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일본 장교였어요. 꽃자님이 그곳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었죠. 정희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위안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물며 일본인의 아이를 낳았다면
정희는 이제야 어머니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사회로부터 외면받아야 했던 어머니의 아픔을 말이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정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 수녀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일본 장교의 딸이라는 사실, 어머니가 평생 그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다시 어머니의 유품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였죠. 그러던 중 보라색 가방 밑바닥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보다 더 낡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1944년부터 1946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태어나기 전후의 이야기였죠.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펼쳐보았습니다. 1945년 6월 15일, 배가 점점 불러온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들키면 나도 아이도 죽는다. 1945년 6월 20일, 미치코가 임신한 것을 들켰다. 오늘 아침에 끌려갔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정희는 어머니가 얼마나 두려워하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위안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말이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는 것 같다. 뱃속 위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1945년 9월 3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모두가 손가락질할 것이다. 특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머니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없었던 것이죠. 1945년 10월 10일 부산의 수녀원에 오게 되었다. 은혜 수녀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194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인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껴졌거든요. 1946년 3월 12일 정희가 태어났다. 작고 귀여운 아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카하시라는 일본 장교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가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카하시, 일본식 이름이었습니다. 다카하시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었다고 들었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만약 살아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기록을 보니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1946년 5월 1일 정희가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다. 이 아이는 분명 행복할 것이다. 내가 겪은 아픔은 이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이다. 정희와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한다. 과거는 묻어두고 정희만을 위해 살겠다. 어머니가 왜 서울로 오셨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기 중간에 정희의 눈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46년 7월 20일 다카하시가 남긴 편지를 받았다. 부하가 전해준 것이라고 한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찾아왔다. 편지를 읽고 나서 너무 놀랐다. 정희는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꽃자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잘 키워달라.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바란다. 그리고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편지와 돈을 남겼다니요. 나는 그 돈을 받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 돈으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1946년 8월 1일 다카하시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묻는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말해달라.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머니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평생 숨기고 사셨을까요? 정희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이야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정희는 오빠 정훈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인 만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은 정희보다 3살 위로 지금은 분당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지만 성격이 달라서 자주 만나지는 않았죠. 여보세요, 오빠예요? 정희야. 웬일이야?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정희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전화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오빠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실래요? 어머니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 이야기?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정우는 잠깐 고민하더니 이틀 후 토요일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훈이 정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오빠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정희야, 그래서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정희는 어머니의 일기장들과 편지들을 정훈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오빠, 이걸 좀 보세요. 정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더니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일기예요. 정우는 몇 페이지를 더 넘겨보더니 갑자기 일기장을 내던졌습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소리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일 리가 없어. 정희는 오빠의 격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오빠, 이건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믿을 수 없어. 누군가 조작한 거야. 정우는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정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그만해. 어머니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야. 오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산에 가서 확인도 해봤고요. 부산에 갔다고? 뭐하러? 정희는 은혜 수녀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수녀원에서 자신을 낳았다는 것, 아버지가 일본 장교였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우는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오빠, 정희야, 너 미쳤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체면 있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다니. 정희는 오빠의 반응이 이해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오빠,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과거예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과거라고? 정희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독하고 있어.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 나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그런데 내가 지금 어머니를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오빠,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진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누군가 어머니를 헐뜯으려고 만든 거짓 증거일 수도 있잖아.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빠 어머니 필체를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글씨라는 걸 오빠도 아실 거예요. 정우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글씨가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세상에 알릴 건 아니지. 저는 어머니의 아픔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묻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기록으로 남긴다고? 정희야, 내가 정말 미쳤구나. 오빠,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정우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정희야,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만약 내가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나는 너와 절연할 거야. 오빠,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걸 원하셨을 것 같아? 정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숨기고 사셨으니까요. 정우는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어. 이런 일은 그만둬. 그 일기장들도 모두 태워버려. 그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야. 정우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져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의 반응을 보니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오빠 말대로 조용히 묻어두는 것이 맞을까요?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연 어머니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빠와의 격한 갈등 후
정희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죠. 어머니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서울에 있는 한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김 선생님은 정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도 많은 할머니들이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잠시 후 김 선생님은 한 할머니와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덕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했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어머니도 너도.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정희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제 오빠는 반대하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일기를 남기신 게 우연일까? 네. 어머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이 이야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셨을 거야. 그래서 일기를 남기신 거지. 정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것을 숨기고 싶으셨다면 일기를 남기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5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부끄럽고 창피했거든. 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이야기도 함께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우리가 겪은 아픔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서 할머니의 말씀이 정희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다른 할머니도 만나보시겠어요? 어머니와 똑같은 상황이셨던 분이 계세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상황이라니요? 일본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아픔을 안고 사시죠. 이틀 후 정희는 이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정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너도 그런 아이구나. 할머니도 일본인의 아이를. 그래, 나도 그 아이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 영자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일찍 죽었어. 자기 출생에 대해서 알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지. 결국 스스로 목숨을.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겪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그래서 더욱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자 할머니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 그럼 죽은 아이들도 우리가 겪은 고통도 모두 헛된 게 되는 거야. 그때 영자 할머니가 정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때? 책으로요?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해.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잖아. 정희는 할머니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걱정되지? 하지만 정희야,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야 해. 그게 죽은 자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영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분명 원하실 거야.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교훈이 되기를 말이야.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의 의미,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마침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말이죠. 오빠가 반대하더라도, 세상이 손가락질하더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고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정희가 책을 쓰기로 결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글을 써내려갔죠. 어머니의 아픔을 글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슬퍼서 펜을 놓고 울기도 했고, 때로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훈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뭐야? 정훈은 신문을 정희 앞에 내던졌습니다. 신문에는 위안부 피해자 유족, 어머니 이야기 책으로 출간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출판사와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사가 났을까요? 오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기사가?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들한테 이야기했잖아.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 중 누군가가 언론에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정희야,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어. 우리 집 망신이 이게 뭐야?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 것 같아?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오빠, 진정하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 소문이 났다고. 정우는 화를 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만약 내가 정말로 책을 낸다면 나는 너와 남남이 될 거야. 평생 얼굴도 보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남기고 정우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져서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비교적 정확했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확정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희 씨이신가요? 저는 민들레 출판사의 편집장 김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실 계획이신가요? 정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고민 중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출판사는 이런 역사적인 증언을 기록하는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일주일 후 정희는 김소영 편집장과 만났습니다. 소영은 생각보다 젊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혜 씨의 어머니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에요. 역사의 증언이죠. 이런 기록이 남아야 후세의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해요. 특히 제 오빠는 절연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소영은 정희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아픔보다 더 큰 의미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소영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혜 씨, 책 출간과 함께 다큐멘터리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 할머니들의 증언도 함께 담아서 말이에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큐멘터리까지 만든다니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큰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정혜 씨 어머니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정희는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순떡 할머니로부터 정희야, 신문 봤어. 이제 시작이구나. 할머니, 저 아직 확정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너무 반대해서. 정희야, 내 오빠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생각해봐. 내 어머니가 그 일기를 남기신 이유가 뭘까? 순덕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셨을 거야. 그래서 태워버리지 않고 남겨두신 거지.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적힌 글에 주목했습니다. 정희야, 엄마의 아픔이 너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기억해달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정희는 그 글을 보며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다음 날 정희는 김소영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책을 내기로 했어요. 다큐멘터리도 함께요. 정말요?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제목도 정했어요. 엄마 미안해요로 하고 싶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책 출간 소식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도 시작되었죠. 정희는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사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숨겨져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억되어야 할 역사라는 것을요. 촬영이 끝난 후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거든요. 오빠는 정말로 절연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정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6개월 후 드디어 책 엄마 미안해요가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기념회는 서울 시내의 작은 서점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기념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순덕 할머니, 영자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할머니들, 그리고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했죠. 하지만 정희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훈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 이야기는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숨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을 당당히 세상에 보여주세요. 기념회가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신사가 정희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일본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히로시라고 합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카하시라는 성씨,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혹시? 네, 맞습니다. 다카하시 겐지의 아들입니다.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오빠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기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이 책을 알게 되었어요. 히로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에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가 있다고 말이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히로시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편지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히로시가 번역해서 읽어주었습니다. 정희야, 너를 만나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너희 모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너의 어머니 꽃자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만은 믿어달라. 그리고 너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정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알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마침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히로시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에요. 전쟁 때문에 전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희는 목걸이를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비록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정훈이었거든요. 정훈은 조용히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정희야, 오빠. 정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내가 틀렸어. 정희는 놀랐습니다. 오빠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우리가 어머니를 또 한 번 죽인 거야.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그 아픔을 견디셨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숨기려고만 했지. 두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자.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며칠 후 정희와 정우는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요. 평생 혼자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희는 어머니께 책을 바쳤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이죠? 그때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두 남매를 비췄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정희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여러 상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히로시가 보낸 편지였죠. 정희 씨, 당신의 책이 일본에서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받고 있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해 겨울, 정희는 위안부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위안부 피해자의 딸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숨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역사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희는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희는 성북동 집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장미꽃이었죠. 꽃을 심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장미꽃을 비췄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마침내 평안을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가 남기신 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되겠지. 그때 부디 이해해달라. 엄마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그리고 정희를 정말 사랑했다고. 정희는 그 글 아래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엄마, 이해해요. 그리고 저도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어머니의 미소 같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여인의 길고 아픈 여정이 마침내 희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